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래 뭐 20년 뒤에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라든지 서유럽 군대가 진주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의 어떤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협상의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딜 가능성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뉴스를 잘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이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을 했고 곧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할 듯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좀 상황이 유동적인 것이 분명히 북한의 상당수 인력이 러시아에 파견이 된 듯한데 군인이냐 아니면 일반 노동자냐 쉽게 말하면 인력이냐 여기서도 좀 확실치가 않은 듯하고요. 군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군인이 실제 전투병력이냐 아니면 이제 보조병력이냐 여기서도 좀 확실한 정보가 없는 듯합니다. 이런 북한 군 내지 북한 인력의 그 파견에 관한 그 정보 소스가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일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시이기 때문에 프라파간다 측면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전황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어떤 뉴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군이 파병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대는데 그게 뭐 누렁이 계곡이라고 하는 통조림을 내보였죠. 정말 우크라이나 정부 말대로 북한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여러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렁이 계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계곡이 안 먹고 한국인들이 먹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계곡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거긴 단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계곡이 통조림 이거는 조작된 어떤 그 사진이란 사실이 드러나니까 우크라이나 측의 얘기도 100% 옳다, 맞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정보란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대한민국 측의 소스가 국정원입니다. 근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기관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외무부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방부 측에 그것을 넘겨서 그쪽이 발표를 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음지에 있어야 될 국정원이 양지의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다 공개하는 형식이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언론도 이런 북한군 파병에 관한 그 정보를 전할 때 뭐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그쪽에서 얻은 판단의 근거에서 이렇게 추정한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가정을 해서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도에서는 북한 최정예 부대다, 뭐 폭풍 부대다라고 하면서 보기만 해도 어떤 코스가 철철 흘러넘치는 아주 전투적인 그런 군인들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또 보도에서는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봤자 총알바지밖에 못한다. 근데 사실 북한의 최정예 부대인데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악의가 안 맞는 모순된 보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력이 파견이 됐는데 전투에 투입될 병력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노무자들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투입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최전선에 투입될지 아니면 전투부대를 보조하는 예를 들면 공병부대라든지
아니면 노무부대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북한의 병력이 파견되어서 최전선에 투입된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아직까지 나온 그 정보만 놓고 보면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좀 유보 조건을 달아서 가정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북한 인력이 파견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파견된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조직이냐 아니면 부대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푸틴은 어떤 전략으로 북한군을 러우 전쟁에 참여시켰고 김정은은 어떤 생각으로 러우 전쟁에 개입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일 텐데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한 이 보도되는 파편적인 정보를 나름대로 짜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 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제한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파병이 됐고 전투 지역에 투입된다고 이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왜 북한군을 어떻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 상당히 전황이 유리하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굳이 자력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냐는 얘기죠.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북한군이 투입됐을 때 미국이든지 아니면 서방이든지 당연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러시아에게 따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걸 감수했느냐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를 두고 푸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듯하고요.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게 군사적인 원조를 해서 효과를 보면 나중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주 당당하게 원조를 요청하고 그 원조도 상당히 고강도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북한은 나름대로 이 전쟁의 추이와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예측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만 놓고 조합을 해보면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했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지는 전쟁에 뛰어들 리는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뛰어들었겠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전쟁이 훨씬 더 오래 끌게 될 텐데 단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거나 막판에 뛰어들어가봤자 북한은 얻어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뛰어들어서 최대한 몸값을 불리고 최대한 어떤 이득을 뽑아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 맞는다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남는 장사를 제때 했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았고 뭔가로 이제 반대급부로 줘야 되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달리 말하면 북한은 뭘 가장 받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볼 때 북한은 아마 핵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 점정할 수 있는 마지막 테크놀로지를 얻어내고 싶어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있기로 북한의
그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이런 유도탄의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마지막 5%, 10%를 채우지 못해서 미국에게 확실한 위협을 못 준다고 알고 있어요. 유도탄을 쏜 다음에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막아내는 차폐라고 하나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쉽게 말하면 완성을 못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전쟁이 끝나거나 막판에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는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미사일 기술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세상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에 있을 북한과의 어떤 교섭에서 북한의 어떤 위상을 높이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핵 무기 고도화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안보에 그나큰 구멍이 뚫리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러시아는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보면요. 아무리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든 러시아든 우방 국가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군사 테크놀로지를 전수한 경우는 없어요. 중국에게도 그랬고 베트남에게도 그랬고 냉전 시대 때 북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푸틴 대통령이 나중에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였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노력의 초점은 러시아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나마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상당히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이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협상하는 게 유리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이른바 살상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격용 무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준다 했을 때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게 극도로 유리하다고 했을 때 설령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준다고 해서 전황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한국이 그런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전황을 뒤집어 엎어서 러시아에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혹시나 그런 무기를 주는 효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미 전쟁의 흐름은 러시아에게 가 있고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더라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제공만 하고 어떤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게 계속 요청도 했고요. 어떤 때는 경고도 했죠. 공격용 무기를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푸틴이 제가 기억하기에 1년 전인가요? 한 반년 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어떤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데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가 용인해 주겠다.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자세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화해의 손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만 않으면은 전쟁 이전에 우호 관계를 다시 되살릴 어떤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막판에 효용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용 무기를 제한했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뭐랄까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 첫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예전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가 복원되리라는 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경제에 좋지 않겠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그 가동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그 뭐랄까 헐값에 매각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들은 바인데 그 빠져나오면서 이명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그것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해서 그 러시아가 대한민국에게 억한 감정을 품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다시 돌아와서 이명 계약에 따라서 아주 싼 가격에 공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뺏겨버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제적인 타격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미사일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보란듯이 제공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엄청난 뭐랄까 타격을 가하는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쥐고 있는 패가 상당히 많고요. 한국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실은 좀 이게 유리한 위치는 아닌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또 정의의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익을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러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세요.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은 당선자죠. 트럼프 당선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양당제 국가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항상 그 대립을 해왔는데, 이 대립이란 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문제에 한정돼서 대립을 해옵니다. 그런데 대외 문제, 외교에서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트럼프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은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설파하고 미국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인데요. 미국 제일 우선주의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립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있는 다른 동맹국들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동맹국가의 불화를 감수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 쉽게 말하면 해외 동맹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와 자원들을 외부 분쟁에 소모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은 미국 국내에 투입을 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가들, 예를 들면 부시라든지 딕 체니인가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공화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화당 핵심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볼 때도 트럼프 후보의 신고립주의, 그리고 동맹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성향이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민주당과 차이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상당히 미국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도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러시아의 그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를 뭐 버린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 재원을 원조해서 그걸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그들을 원조 해야 한다면 미국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유럽의 돈, 나토와 이게 유럽연합의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의 장을 마련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를 앉게 만들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소한 휴전, 또 궁극적으로는 정전, 종전을 유도해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못했던, 특히 조 바이든이 못했던 엄청난 위협을 이루는 셈이고,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큰 업적으로 선전이 되겠죠. 만약에 전쟁을 끝낸다면 아마 분명히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오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 이전에 그 공화당 후보에 비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트럼프 후보의 정치적인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트럼프 후보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야말로 그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전황은 분리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인 자원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전쟁 초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3년 가까이 되는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전국토는 쑥대밭이 됐고 해외의 어떤 지원과 원조가 훨씬 약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재원해줄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속한 무기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특히 또 트럼프 후보가 엄청난 압박을 가할 텐데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은 확실하거든요. 협상의 장을 마련했는데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그럼 당장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이죠. 무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무기 안 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돈을 안 주게 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정이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그리고 노인들 노후연금도 못 주고요. 군인들 수당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마비돼 버릴 수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이 실현된다고 하면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전쟁의 상황은 분리하고 원조는 줄어들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와 푸틴은 소위 궁합이 잘 맞고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영토를 양보하거나 이 우크라이나 국익의 핵심적인 부분을 양보한다는 식으로 비춰주게 되면요. 아마 지금 못마땅한 눈길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는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정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순간에 젤렌스키를 제거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의 운신의 폭이 정말로 좁을 수밖에 없고 그런 초조함이 요즘에 행동이 좀 묻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죠. 미국이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가면서 세계 안보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나라에서 핵무기 이슈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미국이 지금까지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내걸고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뒤엎는 정치인이 트럼프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딥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네오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세력이 트럼프 후보와 일대 격돌을 한 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빅토리아 눌런드라고 하는 미국의 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올해 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항상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실행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미국의 정계에서 어쨌든 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딥스테이트 내지는 네오콘의 어떤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쟁 지역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자기의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어떤 힘이 과도하게 투입돼서 미국의 어떤 국력을 탕진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트럼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국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 볼 때 왜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해서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그것을 탕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논의의 초점을 동북아시아로 돌리면요. 아마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에 미국의 여러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 인내를 해왔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냐.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는 사태는 자기가 맡겠다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핵이 더 고도화되는 상황은 자기가 그 협상을 통해서 맡겠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도 미국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북한을 대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뭐 껄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뭐랄까 어렵고 힘들고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과연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요것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 대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통제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워낙 그 밀집한 지역에 여러 열강이 몰려 있고 이게 조밀한 분쟁 지역이 바로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핵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순간 일본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뭐 대만도 뭐 대한민국이 하는데 왜 우리 못해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미국을 보자면 용인하지 않을 듯하고 트럼프 후보도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냥 판단이긴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하고 앞으로의 그 뭐랄까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전쟁에 적극적인 개입은 없지만 한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 개발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말로 고차원 방지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정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세상에서는 우리 동북아시아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확한 발생 원인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어떤 호호의 감정, 그 선과악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윤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 그다음에 호호의 감정이 현실을 파악하는데 교란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다, 어느 나라가 그 마음에 안 든다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제쳐두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언론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뭐 학자들마저도 그러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요. 또한 트럼프 당선자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 견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나 세 군데 분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끝내고 뭐 예를 들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갈등과 분쟁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맡기고 미국의 모든 힘을 응축하고 다시 모아서 중국을 주저앉힌 데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마 트럼프 후보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 동북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이 외교 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중국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미국에 편승해서 미국에 완전히 그 시쳇말로 몰빵을 해서 정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여기 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중국에게 다 선을 대면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제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두뇌가 총동원돼서 가장 적합한 노선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지혜를 짜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우 전쟁이 2년간 장기화되며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협상은 아마 그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듯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 우크라이나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고 협상의 그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또 지원을 계속해주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아프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어떻게든 간에 협상의 장을 마련할 텐데 거기서 아마 또
지리하고 엄청난 또 기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주 난해한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일 텐데요. 뭐 그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국민대학교에 안드레이 랑코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인인데 한국학 전공자이고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아주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 말이 되면은 전쟁이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도 큰 틀에서는 아마 그 예상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상이 벌어져서 곧바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는 지속되면서 어떻게든 간에 전선에서 총성이 멈추는 정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푸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푸틴의 그 전쟁 목표가 뭐였는가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했을 때 대개는 전쟁 한쪽이 다른 그 교전국, 적국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는 것일 텐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사실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측이 이긴다고 할 텐데요. 분명히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동쪽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도 그런 쪽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점령지를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큰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그 전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토의 동진이 너무너무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일종의 그 예방전쟁 차원에서 이웃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한 것인데 영토는 뭐 제쳐두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토에 가입 안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최대의 승리겠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지금 집권 세력은 어떻게든 간에 그 나토에 아니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최근에 나왔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중립지대를 만들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중립지대를 지키게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 이제 20년 후에나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즉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20년 뒤에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얻어낸 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정전이 빨리 될 수 있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입장을 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군대가 발을 디디는 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서유럽 군대가 진주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0년 뒤? 그럼 20년 뒤에는 가입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자면 협상의 어떤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그만큼 협상의 어떤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딜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정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도 러우 전쟁 종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푸틴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되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욕심을 덜 부릴 텐데 전쟁에 이기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고 기존의 소소한 그 획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과를 또 바라겠죠. 또 그래야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면도 서고 지지를 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봤을 때 푸틴으로서도 좀 더 욕심을 부릴 듯하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도 엄청난 그 사상자 피해를 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사자의 수를 몇만 명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서방 측 특히 영국 측에 따르면 뭐 수십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뭐 진실은 어디 중간에 있을 텐데요. 수십만 명이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몇만 명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출혈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푸틴으로서는 쉽사리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욕심을 덜 부리거나 아니면 뭐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이제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서방이나 미국도 러우 전쟁에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을 텐데 러우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경제적으로는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이권들을 미국과 서방이 차지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뭐 그 엄청난 또 뭐랄까요,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이고 국토가 넓기 때문에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기관 시설, 뭐 항만 시설의 이권을 가져와서 원조했던 돈을 다 회수하려는 입장일 것이고요. 세상에 뭐 그 국제사회에서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나 그 소련의 무기대여법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다 받아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다 받아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서도 다 받아냈고, 맨 마지막에 그 무기대여법 그 빚을 청산한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제 기억에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요? 맨 마지막 빚을 다 갚고 이제 다 빚 갚았으니까 툴툴 털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데 그거 다 받아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을 한다면 쓸데없이 외국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을 막는다, 뭐 이런 명분을 내걸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인데, 큰 문제는 사실은 서방 국가들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는 안 그렇다고 그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더 느낄 것이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그 방위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별로 쓰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그 추구해 왔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분위기가 유럽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겠죠. 제가 알기로 지금 최근에 한번 지도를 보니까 내년에 예상 경제 성장률인데 서방 국가 중에 1%를 넘는 국가가 없어요. 다 0.2%, 0.3%,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리라고 그 예상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 2%, 3%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말은 파탄난 유럽, 서유럽 경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는데, 이것이야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권을 그 받아가지고 메운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국방 예산까지 대폭 증액을 해야 되니까 과연 그 서유럽의 경제가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시 진출하는 건 어렵다고 보시나요? 근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어차피 서유럽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뭐 전쟁의 어떤 그런 악감정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 사그라들 것이고 옅어질 것이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에너지로 미끼를 던지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결국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20%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차지했는데, 이 20%가 어떻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예, 동쪽이 다 공업 지역이고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동부라지 서부는 다 농업 지역입니다. 영토가 20%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을 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주판안을 튕기면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얻을 만큼 얻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러우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푸틴 대통령이 단지 그 땅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렸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는 좋지 않다. 미국이 혼자 모든 그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의 모든 정세를 미국 뜻대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한테는 당연히 좋겠지만 나머지 세계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극체제여야 한다. 다극체제가 더 좋다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극체제라는 거는 당연히 미국이 한 극이고 그다음에 서유럽도 한 극이고 러시아도 한 극이고 인도, 중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극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극이 협조하거나 상호 견제해야지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간다. 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그 월드 머저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세계 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또 힘을 또 빼기 위해서 미국의 그 힘은 결국 페트로달러 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이 바로 브릭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고 최근에 그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대회가 열렸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기존의 브릭스 체제에 많은 또 국가들이 가입하겠다고 지금 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결제 체제를 만들어내서 미국의 힘을 빼겠다 내지는 미국의 주도권을 뒤흔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포석 하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 성공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푸틴의 구상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는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미국의 네오콘이라든지 어떤 뭐 딥스테이트한테는 손실로 느껴지겠지만 트럼프 후보에게는 뭐 그거 뭐 다국체제가 되더라도 미국의 어떤 역량이란 것이 근본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극 체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미국의 힘을 소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설령 다극 체제가 되더라도 미국의 힘과 위상은 자기의 협상력과 자기의 개인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느낌도 듭니다. 제가 하는 예상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후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평화의 시대는 저물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닌 여러 가지 갈등의 시대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두 개를 상정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 일극 체제가 깨지고 다극 체제로 가면서 오히려 그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그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사실 미국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영화에서 보는 표현으로 굿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드캅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배드캅이라도 있어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뭐 최근에 50년의 상황이었을 텐데 그 배드캅마저도 사라진 상태에서 조폭들이 날뛰는 시대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선량한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어떤 시련일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지혜를 슬기를 모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글로벌한 세계이고 정해진 미래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어떻게 그 슬기를 모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러시아를 굴곡이 많은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이 굴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사실은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와 그 한반도의 관계가 상당히 그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1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1924년, 25년 그때 한반도에 사는 사람한테 외국이라고 하면요.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까요? 분명히 중국과 일본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러시아였을 겁니다. 러시아는 국경을 일단 맞대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러시아와 한반도의 교류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발했던 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청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가까운 일본보다는 더 큰 세상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표현으로 구라파 유학 아니면 미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스크바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전 때문에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점점 서먹서먹해진 상황이 됐고 1991년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나라지만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러시아 역사를 그 굴곡진 역사를 다 일일이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몇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추세만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평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산이라든지 산맥이 없는 그야말로 가보시면 압니다. 정말로 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편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험준한 산맥을 끼고 성을 쌓아서 버텨가지고 상대방의 힘을 빼서 결국 이기는 어떤 그런 쫓아내는 전략을 써갖고 많은 경우 성공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전략이 러시아는 안 통해요. 강력한 세력, 몽골이면 몽골, 그 다음에 프랑스면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면 독일이 쭉 밀고 들어오면은 할애 없이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요. 국가 안보 내지는 방위의 취약성 때문에 한 사람 내지는 아주 소수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권력자가 그런 명분을 내걸고 상당히 강력한, 나쁘게 말하면 아주 폭압적인 통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권력자,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내서 방위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중앙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쁜 점이 뭐냐면 다양성과 포용성과 민주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강력한 통치자를 주위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내는데 그만큼 내부의 활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불만이 축적돼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폭발을 해서 정변,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국가안보가 취약해지죠. 그래서 혼란을 겪다가 또 강력한 구심점이 나타나서 그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권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부 활력이 떨어져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격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굴곡진 역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안보, 강력한 독재체제, 전쟁, 그리고 내부 붕괴, 혁명, 또 다른 혼란, 그 다음에 또 강력한 독재체제, 이런 패턴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이를 가지고 러시아 역사 통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을 간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이 루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루스와 현대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 연결성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역사학적인 고찰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좀 티아메를 여겨지실 텐데 루스라고 하는 이게 고대 국가의 이름이고요. 아니면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민족의 이름일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한반도의 고조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루스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8세기, 9세기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뒤늦게 나타났는데요. 이 루스의 어원이 논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이라고 하죠. 이 바이킹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루스였다. 동슬라브인들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바이킹이 들어와서 지배자가 되면서 합쳐지면서 루스라는 나라가 생겨났다. 근데 그럼 루스의 어원이 뭐냐 했을 때 노를 잘 젓는 사람이 루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핀란드 사람들의 말로 루오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를 잘 젓는 뜻인데 노 젓는 사람, 거기서 루스란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이 배 타고 바다로 들어와서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러시아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듭니다. 바이킹이 들어와서 지배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또 학자들은 러시아에 있는 어떤 강 이름에서 루스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건 그 바이킹하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지금 학계에서 조금 더 우세한 그 학설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역시 그 바이킹이 들어와서 거기서 루스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쪽에 더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루스라고 하는 그 민족 내지는 국가가 존재했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은 뭐 고조선이 지독이 되다가 한반도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듯이 이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큰 루스, 작은 루스, 그리고 하얀 루스가 됩니다. 큰 루스는 대러시아, 그리고 작은 루스는 소러시아, 하얀 루스는 백러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백러시아가 오늘날의 벨라루스고요. 예, 대러시아가 오늘날의 그 러시아고 소러시아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을 또 따져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은 뭐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명이 널리 쓰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세계 지도를 보면요. 대러시아, 그 다음에 백러시아, 그 다음에 소러시아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바로 하얀 루스니까 백러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은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말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느라고 자기한테는 큰 대자를 붙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깔봐가지고 소러시아를 붙이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이 한반도의 역사와 유추를 해보면요. 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삼국지대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이 한반도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어디에 기록되냐면 중국인들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고조선이라든지 부여라든지 뭐 목조 동해가 뭐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슬라브인들 이 세 루스가 있을 때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동로마 사람들이에요. 예, 동로마 사람들. 동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지명을 정할 때 하나의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있는데 자기한테 가까운 쪽에는 작다란 이름을 붙이고요. 예, 먼 쪽에는 크다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북서쪽으로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한테 가까운 쪽에 사는 루스족에게 소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소러시아. 그리고 그게 뭐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너머에 또 모스크바라는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루스한테는 큰 대자를 붙여서 큰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축켜 세우려고 붙인 것이 아니라 동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왜 하얗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흰옷을 즐겨 입어서 하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벨라루스 그리스도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은 하얀 루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종교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런 쪽은 쉽게 말하면 검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얀 루스, 벨라루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학설이 몽골인들이 러시아 그러니까 동슬라브인들을 정복을 하는데 벨라루스는 요 그 몽골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루스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얀 루스다.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하얀 루스에서 그 하얗다고 하는 말의 어원은 불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결국 동슬라브인이 세 개의 지파로 나뉘는데 루스라고 하는 공통조상과 공통국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갈라져서 세 나라가 되는데 옛날 이름은 대러시아, 소러시아, 그 다음에 백러시아였다. 대러시아가 오늘날의 러시아가 되고 소러시아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하얀 루스, 백러시아가 오늘날의 벨라루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얽힌 이유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 잘 어울려주네요.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 조상이 있고 말도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국가가 다르니까 뭐 벨라루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같은 어에서 갈라져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충청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차이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상도 분이 한 번도 전라도 사투리라든지 충청도 사투리를 배워보거나 접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으면 절반 이상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번도 러시아어나 벨라루스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들으면은 절반 이상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별개의 언어로 분류하다 뿐이지 이게 사실은 같은 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교, 동방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국가가 다르다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러시아 현재 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같이 어울려 지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더 그랬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러시아에 있었는데 하숙제 할머니가 벨라루스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결혼은 타직스탄 분이랑 했고 그 타직스탄 그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벨라루스 할머니는 러시아인 남자친구랑 계속 사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할머니의 가장 절친 친한 친구는 우크라이나 할머니였고요. 우크라이나 할머니의 남편은 러시아인이었고 그리고 벨라루스 할머니 제 하숙제 할머니의 딸은 타직스탄 피와 벨라루스 피가 섞인 사람일 텐데 그 딸은 또 러시아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이고요. 제가 그 모임을 봤는데 정말로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이 모여서 노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이게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그런데 이게 정치 영역으로 가면 권력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갈등이 되는데요. 일단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정말로 친합니다. 지금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러 있어요. 벨라루스가 독재적인 외교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협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외교와 국방까지도 러시아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우크라이나가 문제일 텐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91년까지는 물론 뭐 부대끼는 측면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러시아와 우호관계 내지는 밀착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맹 해체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별개 국가가 되면서 관계가 삐그덕거리는데요.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감정이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체를 다 호소하고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1991년에 우크라이나 독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간 젊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아마 30대 아래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을 시켰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러시아 사람과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데 그 윗세대한테는요 이 별로 강하지 않아요. 소비에트 연맹과 경험이 왔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는 다르다,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강화하고 그런 의식을 고취하려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일 텐데 이런 강성 민족주의자들을 푸틴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네오나치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실제로 1920, 30년대에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를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파시즘과 나치즘에 경도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게 푸틴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일반 보통 사람들은 러시아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별로 반감이 없는데 네오나치 세력이 남아서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의 우호 친선을 깨트리고 분란을 조장하고 우크라이나를 파시즘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그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서방과의 어떤 합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그 강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극우라고 표현할까, 아니면 급진이라고 표현할까, 이 사람들이 지금 2013년, 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 정계를 자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치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전까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특히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거의 형제지간이다. 근데 1991년 이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부 사이 아니면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고 2013년, 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아니면 급진
어쨌든 간에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정부가 연달아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계속 갈등 관계를 빚었고 결국 푸틴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어떻게든 끝날 텐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 그 친하게 지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과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봤던 러시아인들과 또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의 사이가 어떨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오히려 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더더욱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러시아와의 악감정이 남게 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그 극우 민족주의 아니 급진 민족주의가 일반 시민들에까지도 확실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당해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고충, 고난,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의 전쟁 선택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일정 정도 아니면 상당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생각해보면 6.25 전쟁처럼 같은 언어, 민족이 분단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랄까 생각해봐야 될 점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요. 이게 체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체첸을 초토화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해가지고 거의 그로지니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전쟁에 승리해서 권력을 다졌는데요. 그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했던 그 체첸이 얼마나 큰 원한을 품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푸틴이 아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체첸에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기반 시설을 마련해주고 복지 혜택을 베풀어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체첸에서 러시아에 대한 뭐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반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체첸 용병들이 동원되어서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첸의 충성심이 확실치 않았으면 절대로 푸틴 대통령이 체첸인들을 군인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뭐 한 20년, 15년 동안의 체첸 투자가 효과를 발휘해서 체첸인들이 확실하게 친러시아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요.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것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이권을 부여하고 뭔가 뭐랄까 많은 이점을 제공하면은 체첸처럼 우리 러시아로 넘어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가 그런 또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체첸에 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체첸의 모델을 우크라이나에도 적용해서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러시아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푸틴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정말 푸틴의 의도대로 될지는 이 전쟁이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주민하고 남한 주민하고의 어떤 거리감이나 괴리감이 아니 크지 않았는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거리가 생겨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체첸처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어떤 국제 분쟁이라든지 사건을 볼 때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고 호의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건데요. 하지만 그 어떤 팩트, 현실, 리얼리티를 파악할 때는
그런 감정은 또 따로 제쳐두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은 뭐랄까요, 리얼리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 좋은 나라, 러시아는 나쁜 나라, 못된 나라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했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감정을 품고 전쟁을 바라보면서 러시아가 졌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가치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이 좀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 점을 한번 지적하면서 향후에 우리의 뭐랄까요,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